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은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자, 은혜 아나운서는 네. 그 어떤 일에 그 능력이 뛰어난 그 고수들한테 우리가 붙여주는 말 혹시 아세요? 보통 뭐 전문가라고 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구단? 전문가. 뭐 이거? 구단. 구단? 역시 아, 눈치 역시. 구단.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구단이라는 말이 네. 바둑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뜻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신의 경지가 10이라고 했을 때 네.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경지가 이제 9단까지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9단이 네. 인간의 최고치를 말을 하는 거니까 정말 그 고수들한테만 붙여주는 말인데 은혜 씨는 만약에 9단을 붙인다면 어떤 9단이 되고 싶어요? 저요? 저 연애 구단? 연애 9단, 애교 구단? 애교 9단. 그럼 애교 9단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네. 이런 걸로 좀 제가 많이 불려서 네. 좀 새롭게 인연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아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급하게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효연 씨는 나한테 빨리 네. 넘긴다. 어떤 구단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네. 투자 9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9단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로 제가 싹 이렇게 이끌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네, 왜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진짜. 아무튼 저의 네. 연애 구단과 우리 효연 아나운서의 투자 구단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투자 지역에 대한 궁금증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투자 9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오늘 준비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황태현 대표님이랑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나눠봐야 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수요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자,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주택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획기적으로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 근데 한 측에서는 이게 좀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정부가 추산한 숫자뿐이다 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어디에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부 대책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료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026007-8339번으로
지금 바로 정보 대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뭐 이렇게 대책이 바뀌었으니까 내 투자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투자인이만큼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이사 부동산 대책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뭐 말씀 질문 주신 대로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보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어쨌든 간에 83만 호라는 네. 이제 많은 이제 양을 우리가 83만 호 하면 딱 감이 안 오시죠? 네. 네. 사실 저도 감이 안 와요.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사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음. 그 83만 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서울만 32만 호 정도. 네. 그러면 서울 32만 호 정도면 음. 분당 신도시 들어보셨죠? 네. 네. 과거 분당 신도시 한 3개 정도 만드는 정도의 규모. 그래요? 와. 그럼 엄청난 공급인데요? 엄청나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게요. 또뭐 불가능하냐 이제 문제인데 어. 어쨌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질문 주신 대로 핵심은 공급 폭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폭탄급의 공급이네요. 네. 와. 진짜 83만 호라고 하니까 네.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분당이 3개 정도가 되는 분량이 그러면 서울에 공급이 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방의 숫자는 또 엄청나겠네요. 지방은. 지방도 마찬가지죠. 이제 83만 호 중에 32만 호 정도가 이제 서울,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울에다가 과연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문제고, 네. 나머지 이제 5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권 그리고 일반 지방권 다 하는 거니까 사실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네. 뭐 살피려고 하면 살필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거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키워드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서울에다 32만 호를 과연 2025년까지 만들 수 있을까? 네. 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 대책의 네.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그러면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에 32만 호, 뭐 수도권에 61만 호면 그 부지 확보도 뭐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네. 중공업 지역이라던가 이제 그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네. 일반 주택 시설인데 그 역세권에서 가까운 네. 어떤 이종 일반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종상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네. 가령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네. 가령 2배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한 20층까지. 네. 그러니까 20층까지 지으면 10개밖에 못 짓던 걸 20개니까 10개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밀, 위로 높게 짓는다고 해서 이제 고밀 개발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던가 준주거 지역 그리고 역세권 위주로 고밀 개발을 해나가고 종상향, 뭐 용도 상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걸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다가 땅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에다가 1000채를 지을 수 있는데 2000평에다가 2000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2배로 짓는 거죠. 그렇죠. 뭐 1000평에다가 뭐 2000개, 뭐 네. 2000평에다가 4000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밀 위로 높여서 짓는다. 용적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공공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로서 그거에 대한 용적률을 또 올리면 네.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재개발이라고 하는 곳들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25층 지을 거를 35층, 35층 지을 거를 뭐 45층,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이제 단순하게 정부가 어쨌든 정한 기한이 2025년까지거든요. 앞으로 그럼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83만 호 공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를 뒤돌아봐도 뭐 100만 원 공급하겠다, 네. 뭐 100만 원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달성률이 보통 한 30% 안팎, 한 40% 정도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큰 계획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세분화 과정에서는 사실 가다 보면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안 막힐 것 같처럼 가다가도 뭐 네. 어떤 사연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뭐 지하철 공사해놓고 개통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해보려면 시험 운전을 해야 되듯이 네. 그런 어떤 시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예기치 않은 데서 또 어찌 보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네. 이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발표는 그렇게 하셨지만 네. 무조건 뭐 2025년도까지 이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갑자기 나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죠? 뭐 역세권, 뭐 준공업 지역, 뭐 준주거 지역, 그리고 뭐 어떤 재개발을 뭐 지정하고 또 뭐 네.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어디를 하겠다가 아니니까 좀 네.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음. 이 대책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속 대책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보면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면 보금자리 주택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그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딱 발표하고 나면 네. 무조건 성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시범이라 그래. 시범. 시범.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시범 단지 네. 뭐 네. 이런 거. 신도시의 시범 다 단지 시범 있죠. 케이스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베스트한 곳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대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네. 나오면 그런 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어. 실질적인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팁을 주셨고 다시 또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그 첫 번째 내용인 거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그 부담금 면제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과 이익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재개발과 이제 재건축의 차이예요. 재개발에는 그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도로라던가 음. 뭐 이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주변을 다 이게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만드니까 네. 공공의 이익을 준다고 보는 거고 네. 그렇죠. 재건축은 그냥 네모난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부셔서 그대로 다시, 올리니까 이 단지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많이 안 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법이 탄생할 때, 네. 이 방향성이 탄생할 때. 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면 초과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쵸. 그 이익금을 내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공공이 개입해서 공공하고 주민이 같이 하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안 받겠다라는 와, 안 얘기예요. 내려겠네. 면제해주겠다. 획기적인 거 아닌가요? 획기적이긴 한데 이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어. 절대적으로 공공하고만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 민간하고 하면은 우리도 어차피 올리는 건데 그렇죠. 공공하고 하면 남았는데 안 뺏어가겠다고 하고 공공하고 안 하면은 받겠다고 하고 그러네요. 이런 좀 억울할 것들은 수도 조금 있네. 네.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 사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정부들이 이제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막 그 반영이 돼서 이제 오는 것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연한이 30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집들 이렇게 보고 아파트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30년 돼도 사실 멀쩡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계속 또 칠하고 이렇게 그죠. 정비를 이렇게 하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 수선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런 수선들을 해가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이 함부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단해서 정확하게 여기는 안 좋아, 여기는 위험할 거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판단하는 이제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공공이 개입하면 안전 진단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던 것도 될 판이라면 이건 좀 논쟁의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공공 재개발 쪽은 이슈가 됐고 공공 재개발은 진짜 도로도 열악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가 힘들고 언덕길이고 얼마나 막 집이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형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재건축 부분이 과연 공공 재건축으로 선회를 할까? 그렇다면 얼마나 선회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네. 2021년도에 가장 큰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표님 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궁금한 게 이렇게 공공 재건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왜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안 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네. 집값 폭등이죠. 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이 진행을 해서 질이 좋은 아주 상품이 좋은 걸 해놓으면 네.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그러면 네. 절대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죠. 음. 정말 돈이 많고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한 3, 4년 사이에 2030 패닉, 뭐 3030 막 부동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가 주택을 살 수가 없죠. 네. 그냥 다 고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동안 겪은 게 뭐냐면 어디를 새로 짓는다고만 하면 그냥 프리미엄이 그죠? 그렇죠. 3, 4억. 이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10억으로 지어야 될 것 같다고. 네. 할 정도로 좀 있으면 막 20억 아파트도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런 아, 네.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까지니까 이게 뭐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그리고 뭐 부지를 확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거를 이제 대폭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사실 이 개발이라는 게 전문가분들이 나서줘야지 일반 이 그냥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일반 그냥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고 팔고만 공부를 하지 네. 개발을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이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법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법령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모르죠. 네. 그죠? 네. 우리가 감기 걸린 건 알아도 감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그 약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공이 개입을 하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똑똑하겠죠. 그렇죠. 만드신 분들이니까 그럼 훨씬 속도가 빠르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자신감은 정확하게 내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뭐 모토를 내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좀 설명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어떤 같아요. 누구도 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맞아요. 개발을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내 집을 다 제공을 하고 네. 거기에 나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했을 때 이제 소유자들은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그 다음에 그 그 이상의 물량을 우리는 일반 분양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일반 분양을 잘 해야지 그 이익이 남아서 건설사도 좀 이익이 생기고 조합원들도 이익이 생겨서 그걸 나누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나누는 방식을 국가가 이익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도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진행되던 네. 수준의 이익까지는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이익 안 하고 토지 제공하십시오. 우리가 집 지을게. 그래갖고 위에다가 조금 더 지읍시다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죠. 아무도 이익이 안 오는데. 대표님 그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득을 받으시겠지만 뭐 세입자나 영세상인들도 혜택이 좀 있을까요? 혜택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네. 임대 주택에 대한 비율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랜 장기간 거주하신 분들, 네. 뭐 10년 이상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조건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그 임대 주택으로 다시 재임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권자가 돼 있는 거죠. 네. 소유자처럼 또는 개발은 사실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주비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네. 대한 어떤 비용은 이제 드리고 이제 가게 돼 있는 거고 상권 종사자분들은 장사를 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장사를 못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다시 지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무조건 이익을 보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주요 사업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은 뭐 크게 주거산업 고밀지구, 뭐 주거산업 융합지구, 주거공급 활성화지구 뭐 이렇게 나눠서 주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네. 세 가지의 컨셉인 거예요. 네. 역세권. 우리가 사람들이 지하철 교통을 제일 우선으로 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직주 근접, 직장을 가려면 역세권이 필요하고 역이 필요하고 네. 또 교통이 환경이 좋은 데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쪽으로 젊은 층이라든가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니까 교통이 발전하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역세권은 재개발보다는 어떤 필지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면 약 15,000평 정도의 네.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네. 꼭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음. 작은 토지들도 충분히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원래 뭐 가지고 있던 아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10층을 그냥 높이 20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곳들은 재개발이 속도가 좀 더딘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좀 네. 지식이 부족해서 더딘 곳도 있고 또는 이제 찬반. 이건 재개발하는 건 뭐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네. 또는 사들여가지고 그냥 하는데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장효연 앵커하고 네. 우리 강은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셋이 개발을 하자고 해요. 네. 근데 저는 막 개발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싫다고 그래요. 음. 그럼 할 수 있을까요? 2대1인데? 안 못하죠. 되잖아요. 못하죠. 네. 그죠? 근데 우리 둘이 찬성을 하고 혼자 반대해요. 그럼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100% 동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 명이 다 합의를 좋은데 동의를 하면 좋은데 네. 한 명만 틀어줘도 거기서 논란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서 소송까지도 많이 가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본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서 소송 안 가려면 평소에 사이좋게 좀 지내시면 좋은데 이게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국가와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네. 그죠?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 동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아, 네.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동의율이 따라오지 않고 막 어떤 그 욕심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네.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후 지역 그리고 재개발 지역 공공 재개발로 가는 부분하고 이제 재건축 부분까지 건드렸다는 거. 네. 이 재건축 시장이 과연 이 공공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게 아마 2021년 가장 뜨거운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큰 틀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중공업지나 뭐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주 4명 중에 그 한 명이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토지주 4명 중에 한 명만 동의를 하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도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4명, 뭐 3명, 1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막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네.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고 피해자가 없게끔 네. 최대한 공공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음. 것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은 다 사유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여기 개발할 거니까 내놔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논쟁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역세권의 낡은 주택 그리고 공장지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복합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노후된 공장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에 열악한 그 주택지들은 네. 아마 그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차피 그걸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저층지대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위로 뭔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리뉴얼을 하려면 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좀 해주면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주택지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그 낡은 주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엔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에요. 누가 손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토지와 토지라는 게 사실 그래요. 땅을 보면 자 도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가 있고 네. 그 뒤쪽에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토지와 뒤에 토지는 그 가치 자체가
완전 현저히 다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풀지 못해요. 일반 개인분들이 네. 싸움하기 바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네.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간다는 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음.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분란들도 좀 잠재우고 네. 또 건물들도 어떻게 우리 건물 이렇게 차를 타거나 길을 다니시다 보면 네. 봐보세요.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이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약간 사선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합쳐지면 참 좋을 일인데 이걸 합치지 못하고 따로 가니까 사실 건물 모양도 좀 별로인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이제 약 13만 6천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 옆에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개발이라는 게 네. 사실 재개발만 딱 얘기하면 되게 네. 이게 뭔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계가 한 10단계, 한 뭐 10단계 이상 너무 돼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네. 지정하는 데까지 추진위원회 지정하고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인가 거기서 또 검토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 막 이런 어떤 맞아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국가가 개입을 하면 네. 확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0단계였으면 한 5단계로 간소화시키고 네. 이 5단계도 사실은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움직였을 때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면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면 3개월에도 끝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이라는 목표가 나오지 않았는가.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은 좀 네, 좀 기간이 간소화된다. 네, 뭐 다 간소화되면 기간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재개발 뭐 재정비 생각하면 막 10년 이상은 보통 보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단축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단계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5단계로 구간을 줄이게 되면 10단계면 10년인데 5단계면 5년이면 끝날 수 있겠죠. 5년 이내로 와. 단축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라는 거고. 핵심적인 게 제가 기간과 네. 단계를 단축하고 여기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다루는 거하고 네. 일반 그냥 소유자분들이 재개발을 공부해 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 네. 뭐 신청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서류만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도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네. 이 부동산을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거를 막 공부하고 법도 찾아보고 하는데 법 주체가 국가니까 국가가 나서니까 그 기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오케이. 예. 네. 와, 그리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미적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2년 거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좀 제가 판단할 때 좀 선심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해놓고서는 다시 선심 쓰는 것처럼. 나라에서 아하. 하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음. 거주 안 해도 해결해 줄게 이러는 거는 어. 아마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한 4, 5년 전이나 이렇게 또는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야? 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참 어쨌든 간에 뭐 공공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네.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해당 사항은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거주를 하지 않고 소유를 하고 있던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을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소유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임차인 내보내고 내가 그 좋은 주거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2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공공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가 나중에 2년 살아야지 했던 분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으로 가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좀 더. 근데 그게 좀 더 낫냐 안 낫냐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지금 이 대책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제 세부안들이 나오고 이제 뭐 후속 대책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어쨌든 간에 혜택은 혜택이다. 음.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무주택 실소유자한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 물량 중에 70%에서 8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공급 비율을 높였고 일부 추첨제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청약보다는 오히려 좀 영끌을 해서 그냥 기존 주택을 요즘에 많이 매입을 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저는 2030과 3040 세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제가 결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3, 40대에 있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진입하는 거하고 네, 20, 30대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진입하는 거는 네. 조금 결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결혼이 좀 많이 이렇게 늦어졌죠. 늦어졌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쵸. 출산도 좀 많이 늦어지시고. 늦어지고 맞아요. 있고. 근데 2030이면 네, 30대 안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청약을 하고 지금 집을 매수하겠다고 덤빈다는 거. 첫 번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결혼도 번째는 전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가점이 안 되니까 네. 덤비지 못할 거고요. 음, 가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평균적 20, 30대가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음, 여기서부터 물음표를 좀 그렇죠. 가져야 되거든요. 좀 자금 쉽지 여력이. 않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어떤 일반 이런 비율도 좋지만은 신혼부부, 아이가 있고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무주택자로 있고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아이가 막 2명 있고 그러면 벌써 집에 4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명 있는 집보다 4명 있는 집한테 그 기회를 먼저 주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네. 청약 가점에 보면 무주택 기간 그리고 집의 가구 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 공급 비율은 2030 세대보다는 3040 세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까 지금 질문의 키워드는 뭐였었냐면 지금 이걸 기다리고 살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기다리고 청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인데 네. 그것도 양극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지금 이미 집값이 너무 높아서 네. 그렇죠. 사지 못하는 분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 청약시장 쪽으로 가게 될 거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서 있으신 분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영역은 또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이 왜 비싸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고가 일자리가 많고 업무 시설이 잘 돼 있고 역세권이 잘 돼 있고 네. 교통 발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데 가서 살고 싶어요? 안에 와서 살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가 먼저 오르고 수도권 바깥쪽으로 가격이 뛰는 거예요. 네. 수도권이 먼저 뛰고 서울이 뛰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 쪽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 뛰니까 지금 경기권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우리 처음 우리 방송 시작할 때도 보면 파주, 김포, 그렇죠. 그죠? 막 뛰잖아요. 널뛰기식으로. 네. 그럼 파주 지나면 또 뭐 있나요? 또 일산이 뛰고. 그죠? 응. 일산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응. 파주 다음에 어디다 갈 거냐 이거지. 아. 그럼 김포 다음에 뭐 강화도로 갈까요? 그죠? 그럼 강화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한다? 네. 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은 저가 형성되니까 그래도 가야 되나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전세 가격이라던가 월세 가격 이 전월세 임대차 금액이 뛰니까 네. 매매 금액을 또 끌어올리는 네.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뭐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매입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적당한 곳에 자기의 어떤 직주 근접 그리고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매수에 나서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네. 무주택자로서 자금 여력이 안 된다면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대책이 발표되고 어딘가를 개발하려고 딱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들이 나와요. 공공재개발도 8곳인가 지정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 준비해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공이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해결해서
풀어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표현되고 있는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경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은 일반적인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막 뛰니까 그거를 투기 수요로 묶어서 정부에서는 그 대책 발표 이후에 취득 한 건을 인정 안 하겠다 지금 이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네. 우리 서울에서 청약 통장을 갖고 일반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그 현장들이 일반 공급을 언제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당연히 올리겠죠. 네.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알 수가 확실한 건 아니죠. 없어요. 네. 그래서 자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런 쪽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계속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바로 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좀 해서 들어가도 네. 주택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결국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놓칠 수 지금 있죠.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은 지금 좀 접근해 보는 게 더 좋겠다. 타이밍을 네.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반대급부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자기가 살 때 비싸요. 본인이 살려고 할 때 비싸. 비싸. 네.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사면 또 오르니까. 그렇죠. 그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할 필요는 있다. 자본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본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금융자산,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자, 부동산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는 현금으로만 그냥 갖고 있었어요. 네. 어떡하지?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세월 다 보내게 되니까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발빠르게 좀 다니시고 선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조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뭐 이사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공급 폭탄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진짜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올랐잖아. 그런데 공급을 많이 하니까 좀 안정이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공급 언론에 이제 나오시고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지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경제 전문가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뭔가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막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 네. 여기 와서 원래는 유지되거나 하향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올라간 건 일단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네. 계속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른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공급을 폭탄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 공급을 다 채울 수 있는지라는 의문점을 일단 많은 분들이 같이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보고 덤비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격 안정으로 가기에는 단기 처방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개발을 한다고 치자고요. 네. 어떤 지역이든 간에 개포에서 움직였다. 강동에서 움직였다. 이거 우리 학습 한번 했거든요. 네. 강동구에서 고덕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이주 수요들이 한 번에 발생하니까 네. 일대의 전세값이 폭등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던 데가 만약에 이게 매매가가 5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5억의 90%면 얼마예요? 어렵다. 4억 5천. 4억 5천 아닌가요? 5, 9 45. 맞죠? 네. 잠시 아니, 떠시길래 갑자기 저도 잠깐 숨을 안 쉬었어요. 신뢰가 없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응. 원래는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이 한 55%에서 65% 안짝에 있는데 네. 네. 한 60% 하면 6억 33억 원이었던 전세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세 금액으로 봤을 땐 90%가 아니라 100% 이상이 올랐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네네. 올랐죠. 집값의 90%를 따라 들어오고 95%까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네. 발생했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발을 단기간에 하려고 뭔가를 시도를 했을 때
그 이주 수요자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누군가는 계속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주난을 준비해 놓지 않고 지금 그냥 개발 들어가겠다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될까요? 가실 데가 없잖아요.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값을 이 전세값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네. 저는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공급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네. 이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주 대책이라던가 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3기 신도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개 신도시 만들고 그다음 신도시 만들고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네. 갑자기 한 번에 다 하겠다. 음. 그럼 이제 글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 재개발을 한 번에 다 하겠다. 네. 5년 만에 다 하겠다. 80만 원 그러면은 어딘가는 다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하지 않고 밀어버리면 부작용이 오는 게 그게 전세난이다.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네. 고질병. 네. 그래서 금융 정책으로 봐도 집을 사는 분들은 실제로 뭐 LTV나 DTI 뭐 DSR까지 다 해가지고 50% 40%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80% 육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집은 구매하지 못하지만 전세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만 맞아주면 네. 가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안 살고 있던 간에 어딘가 나가려고 한다면 이 나가는 분들이 매수로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죠. 네. 다 대기자들이니까 전세난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되죠. 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임대차 3법이 그걸 뒷받침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나오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뭐 4년 만기가 됐다거나 나가시는 분들. 그럼 임대가 이번에 한번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왕창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맞아, 이런 맞아. 심리가 계속 작용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일단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하우스 푸어 들어보셨어요? 네. 집값이 안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 상황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공급이 부족했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정도 상황에서 충분히 뭐 김포 신도시, 하남 신도시, 막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급은 충분히 가져가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공급이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을 이제 그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대책이 20몇 번이 나왔잖아요. 네. 헷갈려요. 뭐가 있는지도 25번이나 헷갈릴 정도로.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 주택임대사업자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내 집 말고도 집을 취득하게 됐어요. 네. 여러 개를. 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그냥 집을 몇 개 취득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네. 근데 이렇게 막 사들였는데 일단 다수가 사들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팔면 세금 많이 내.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죠? 세금 폭탄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 폭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두려우니까 안 파니까 시장에 풀려야 될 일반 물건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다 물건이 나올 수 있게끔 약간 신호를 좀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것만 건드려도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의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판단해봤을 때 이 내용들을 보면 네. 사기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들고 팔기도 어려운.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버텨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세금 내고 팔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실 텐데 근데 대체로 어떻게 돼 있냐 못 팔고 그냥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만 하더라도 2조 원을 넘게 냈다고 하잖아요. 네. 안 팔고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증여는 뭐예요? 거의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증여해 주는 그쵸.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네. 혹시 증여 받으실 것들 있으실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숨겨놓은 게 있을까? 어느 그래요? 순간 발표하지 않을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증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냐면 부모님들도 살 집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우리가 그동안에 한 3, 4년, 4, 5년, 10년 그 범위 내에서 뭔가 취득하신 분들이 네. 야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네.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우리 아들 월급은 우리 딸 월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집을 그렇죠. 어떻게 사?
그래 너 가져라 주자. 네. 하고 주는 게 증여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시장의 물건이 안 풀리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것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해소하면서 거기에 같이 공급도 속도를 맞춰가야 된다. 그냥 80만 원 그냥 할게 과연 믿을까요 이게? 한 3, 4년 동안에 한 22번, 23번, 24번의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는 내성이 생기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치, 뭐. 보시는 분들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질문이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될까요? 이러고부터 질문이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실제로도 진짜 실제로도 음. 공급 대책을 정말 크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근데도 막 매수에 나서고 그러셨잖아요, 다들. 그리고 예전에는 대책을 발표하면 그게 시장에 반응이 오는 데까지 별로 안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한 박자 쉬고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계속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그래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왜 그 정부가 이제 다음 달이면 경기도와 인천시에 그 택지지구 10여 곳을 또 발표한다고 해요? 이런 신규 택지가 주택 시장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이라는 건 네. 아,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음. 그렇죠? 근데 자꾸 먼 데다 지으면 네. 안 되겠죠. 네. 공급량이 남아 있는 데다 지으면 또 남겠죠. 그죠? 네. 그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그거를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 토지 보상금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네. 토지 보상금들 네. 들어보셨어요? 뉴스 네. 우리 이렇게 이슈 체크 하실 때도 그쵸. 보면 뭐 토지 보상금이 10조가 풀린다. 네. 11조가 풀린다. 감이 오세요? 이 10조라는 돈이? 감이 안 오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 10조면 네. 제가 다음에 공부해서 올게요. 10조로 도대체 뭘 살 수 있을까? 제가 단지 하나를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네. 올게요. 정말 저도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체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10조가 풀렸다. 토지보상금으로. 네. 10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 부동산.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은 주식으로 잘 안 가죠. 맞아요. 주식 결국엔 하던 분들은 부동산. 주식하지만 네. 거의 부동산을 토지나 주택으로 갖고 있던 분들은 그 자금이 거의 다 부동산 쪽으로 움직인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좋은 곳, 또 이렇게 될 만한 곳, 뭐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가다 보면 그게 다시 부동산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들여 갖고 지분 주긴 했는데 돈을 주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값의 근본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괴리감이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주난이라던가 전세값 상승이라던가 네. 단기간의 어떤 동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지금 그런 거 발표하자마자 어때요? 빌라가 금값이 되고 있다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뛴다. 이거 가격이 네. 뛰었다는 건 뭐냐면 집값도 뛰었지만 집을 지탱하고 있는 바닥, 토지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땅값이 뛰었다는 건 그만큼 보상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네요. 공시지가 근데 거기다가 또 기름도 부어놨죠. 공시지가 인상률 9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보상할 때 어때요? 공시지가 올라 있으니까 나라에서 보상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크게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많이 그분들은 또 많이 세금을 냈을 거 아니겠어요. 재산세를 냈던 네. 종부세를 냈던 뭔가를 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치가 올라가면 수치가 높아진 만큼 보상액도 또 어떻게 높아진다. 그래서 이 서울 역세권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과연 쉽게 내놓을까? 인센티브를 올려준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공공과 같이 해야지만 또 되는 일이잖아요. 네. 아마 가진 자가 버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정부의 이렇게 지금 이 공공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네.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아마 이번 올해 2021년도에 핫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심히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1분 남았습니다. 황태현의 평가 딱 내려주신다면 예측 평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쉽지 않다. 그리고 어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셨던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던 간에 어떤 대책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고 시범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지금 8개 지정해 놓은 것처럼 네. 추가적으로 어딘가를 해서 시범 케이스를 만드니까 그런 시범 케이스들을 꼭 잘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아. 하나의 팁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과
실패가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성공도 네. 하고 실패도 합니다. 이거 분명히.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 가야죠. 거잖아요. 같이 공부해 나가야죠. 그럼요. 네, 네. 여러분 실패하려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안 큰일 되죠, 안 나겠죠. 되죠. 네. 성공할 수 있는 번호가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06.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뭐 시범단지에 대한 꿀팁도 주셨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태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사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대책이 나왔으니까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는 또 부동산 사이다에서 책임지고 성공 투자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